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꼭 알아야 하는 뉴스 프레스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 자, 9월 4일 수요일. 자, 오늘은요. 북한 소식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자, 북한 수해 피해 소식 계속 저희가 전달해 드리고 있는데 자, 이게 상황이 너무 좀 심각하다. 북한 내부 상황도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은요. 김금혁 전 보훈부 장관 보좌관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자, 어제 들어온 소식 보니까 이 북한 자강도 복구의 과정에서만 막 사망자가 4천 명 가까이 되고 있고 뭐 많은 좀 피해가 있다 안타까운 소식 들리고 있는데 혹시 들으신 얘기 있으십니까? 네, 지금까지 저희 언론에 공개가 된 그리고 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로 찾아가는 것이 평안북도였거든요. 예. 그래서 초기에는 사람들이 평안북도에서 많은 사상자 혹은 많은 이재민이 발생을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그랬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그 피해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를 놓고 따져보니까 평안북도보다 훨씬 2배에서 약 3배 가까운 피해가 자강도 일대에 발생이 자강도라고 하면 구체적 위치는 어떻게 해요?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평안북도가 있으면 평안북도 바로 옆 양강도와 이제 그 평안북도 사이에 있는 곳이 자강도고요. 그렇군요. 그 자강도라는 곳은 전통적으로 산지입니다. 네. 그리고 북한의 군수공업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공업지대거든요. 근데 그쪽에서 지금 약 3천 명에 4천 명 가까이 달하는 어떤 북한 주민들이 목숨을 잃었다라는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또 아이러니한 것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자강도에는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아, 주로 평안북도 일대를 찾아가면서 이제 그 본인의 어떤 애민 행보를 보여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역설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자강도의 피해 규모가 너무나 크다 보니까 아예 찾아갈 엄두를 내지 못한 것 아닌가라는 어허. 그런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북한요 이거 이렇게 보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 모두 날조다. 날조 이런 사실 없다. 날조라고 하면 부인하면서 수재민들이 오히려 행복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좀 선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너무 좀 상반된 얘기 같아요. 다른 나라 얘기 같아요 보니까. 사실 뭐 저희가 날조할 이유도 없고요. 날조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북한의 피해 규모를 단순히 어떤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위성으로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위성 사진을 비교해 봤을 때 수해가 나기 직전과 그리고 수해가 난 이후의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수해가 난 이후의 상황은 사실상 거의 남아있는 생가가 없을 정도로 물에 다 잠긴 모습이고 그리고 특히나 자강도가 이번에 피해 규모가 컸던 것은요. 네. 자강도는 산지다 보니까 도로망이 발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안북도의 경우는 신의주도 있고 또 중국과의 어떤 그 무역로도 있기 때문에 도로가 어느 정도는 발달이 되어 있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었던 반면에 자강도는 그런 대응이 굉장히 늦어졌다. 그런 측면에서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군요. 뭐 산사태에다가 뭐 전염병까지 발병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 한 4천 명 가까이 3,500명 이상 뭐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하면은 민심이 뭐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자기 책임도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수해 지역 간부 한 30명 정도를 총살을 했다. 책임을 물어서 이런 네.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 복수의 소식통 그리고 우리 정보 당국의 어떤 소식통에 의하면 현재 그 어떤 수해난 지역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책임이나 관리를 맡고 있는 북한 관료 20명에서 약 30명 가까이를 처형했다라는 것이 지금 사실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 말인즉슨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수해가 난 지역 주민들의 민심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렇게 수십 명에 달하는 간부들을 일거에 숙청하는 경우는 잘 없었거든요. 그래봤자 뭐 책임이 있는 한두 명, 두세 명 정도를 숙청하는 정도에서 그쳤다면 예. 이번에야말로 그 피해 규모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관련된 사람 전체를 사실상 숙청했다라고 봐야 되고요. 또 그 숙청당한 사람 중에는 정말 고위직도 있다고 하죠. 그 자강도당 인민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하는 우리 자강도당 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상 도지사급입니다. 그런 도지사에 해당하는 사람까지도 그 처형을 할 만큼 뭐 인심이 너무나 강봉훈 안 좋다. 위원장이라는 분이라고 좀 예, 알려지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특히나 이 위원장 같은 이 자강도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 북한의 군수공업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여기에 위원장으로 가시는 분들도 대부분 북한에서는 서열 30위권 이내에 군수 관련 업종에서 이제 근무를 하시던 분들이 가게 되는 매우 중요한 자리거든요. 근데 그런 중요한 자리에 본인의 앉혔던 본인의 신복까지도 사실상 숙청할 만큼 민심이 상당히 이반되어 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뭐 전염병 얘기도 하셨는데 네. 우리가 위성으로 들여다봤을 때 그 천막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천막촌들을 임시 어떤 주거지라 만들어놨는데 어떤 단순한 천막만 만들어놨을 뿐 그 안에 어떤 위생 상태라든가 뭐 에어컨이라든가 요즘 여름 정말 덥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상황에서 어떠한 뭐 단순한 그런 위생 조치조차 취해지지 않다 보니까 대규모 어떤 전염병도 발병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런 열악한 어떤 생활 조건 속에서 주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어쨌든 뭐 복심이라 불리는
어떤 도지사급까지 뭐 처형했다 뭐 이런 소식까지 들리니까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이 계속 말씀하시지만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일도 그렇고 이 전체적으로 김정은 체제에 대한 불만이로 좀 퍼져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건 주민들뿐만이 아니라 그 어떤 간부들에게까지도 이 불만이 지금 전해지고 있다라는 것이 지금 막 들려오고 네. 있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해가 일어났습니다. 수해가 일어났으면 어떤 그 초성적인 책임은 김정은 그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본인은 항상 그때 대비를 하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간부들이 대비를 안 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그 명령 체계가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그 대비를 하라고 하면서 어떤 대비를 할 수 있는 지원 대책 같은 것을 마련해 주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어떤 그런 대화 준비 상황은 도에서 알아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자력갱생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사실상 어떤 지원이나 그런 것들은 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간부들 입장에서는 뭔가 명령은 받았는데 그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수단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태가 발생하면 고스란히 그것은 또 본인들의 책임으로 이제 내몰게 되고 또 네. 이렇게 숙청까지 하는 것 아닙니까? 간부들은 또 간부들대로 지금 사실상 죽어 나가는 것이고 너무나 어떤 그 김정은 그 국무위원장의 그 명령이 너무나 현실성이 떨어지고 또 지나치게 가혹하다라는 면에서 불만이 막 속출하고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조금 전에 화면으로 나갔지만 이 탈북 외교관 한 분의 얘기 따르면 뭐 김일성 죽고 나서부터 이때 이미 주민들의 충성심이 좀 없어졌다 이런 분위기를 전하면서 또 보니까 엘리트 계층마저 이 김정은 체제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뭐 구체적으로 뭐 그 XX라는 표현도 등장하던데 이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사례들이 떠오르는데요. 이번에 그 김정은 위원장이 수해가 나기 직전에 삼지연에 가서 삼지연의 관광 시설을 둘러보면서 이제 왜 관광 시설 이 건설이 왜 이렇게 뭐 너덜싸하냐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즉 본인의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세계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당시 건설을 책임졌던 간부들을 호되게 문책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간부들의 입장도 정말 억울한 것이 세계적인 수준에서 건설을 하라고 하면서 세계적인 수준에서 건설할 수 있는 자재라든가 뭐 설계라든가 어떤 기술적인 지원은 전혀 해주지 않습니다. 즉 본인들이 알아서 뭐 맞춰야 되는 것인데, 즉 이 말의 핵심은 현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내리고 있는 모든 어떤 정책적인 결정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라는 것이죠. 즉 본인만 딴 세상에 사는 것 같다. 그러면서 북한의 현실은 전혀 모르면서 전혀 어떻게 보면 해낼 수 없는 것들을 해내라고 요구를 하니 또 간부들의 불만도 상당히 많아지는 것이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어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런 정책적인 실패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은 실패가 발생을 하면 또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간부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행위,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이제는 피로감이 극에 달한 것입니다. 네. 어쨌든 이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보여주기식 행보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며칠 전에 보니까 이 한 지방에서 회의 주재했는데 마이크에 뭐 새로운 문양이 좀 새겨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더라고요. 무슨 내용이죠, 이건? 그 본인이 어떤 그 지방에 내려가서 회의를 주최를 했습니다. 예. 그 천막 같은 어떤 그 수재민 지원하는 그 임시 거처에서 회의를 주재를 했는데, 보이는군요. 예, 그 지금 그 본인의 마이크 앞에 국무위원장 마크가 달려 있는, 즉 본인만이 사용할 수 있고 본인 전용 마이크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렇게 김정은 국무위원장 마크를 새롭게 만든 것 네, 같습니다. 저희 대통령 같은 경우에 어떤 기자회견할 때 저런 문양이 좀 있곤 하는데 네. 좀 비슷하게 좀 따라한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가 저 정도로 과하진 않죠. 네. 그리고 사실 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누구나 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인 걸 압니다. 하지만 본인의 어떤 그 뭐 리더십이라든가 영도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실상 자아도취 측면이 좀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어떤 김정은 위원장의 행보가 사실상 낯선 것은 아닙니다. 올해 초부터 들어서면서 김일성, 김정일 시대와 본인 시대를 이제 구분짓기 시작했고 또 선대의 업적을 좀 깎아내리면서 본인을 또 치켜 세우는 듯한, 즉 본인이 현재 북한의 어떤 최고 지도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어떤 모양새를 많이 취해왔죠. 네. 저는 저 국무위원장 마크도 그런 어떤 일종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뭐 내부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내부 단속 차원인지 몰라도 내부 상황을 좀 단속에만 나서는 것 같고 대외 현안에는 굉장히 요새 보면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대외적으로 많은 목소리를 냈었고 행위들을 했었는데 그런 의도는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굉장히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한 내부의 상황이 그만큼 매우 엄중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이제 본인의 위기감을 느낄 정도로 심상치가 않다라는 심지어 것을. 뭐 미사일 쏘고 그런 그렇죠. 상황도 아니고. 네, 이제 그 오물풍소도 좀 잠잠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군요. 오물풍선도 이제 사라졌습니다. 예, 그만큼 현재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집중하고 있는 것이 뭐 지방 뭐 발전이라든가 뭐 지방 경공업품 뭐
발전이라든가 지방의 어떤 공장들을 많이 세워서 지방 뭐 주민들의 어떤 생활 수준을 끌어올린다든가 그런 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현재 지방에서 특히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다라는 증거이고 특히나 이번에 많은 뭐 수재민들이 그러니까 이재민들이 발생을 한 곳이 네. 하필이면 또 평안북도, 자강도 정말 북한에서 가장 소외되고 가장 발전이 덜 된 곳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의 주민들은 사실상 지금 자신들이 이렇게 목숨을 잃고 있고 많은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동안 국가는 것을 뭐 하고 있느냐라고 원성을 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요. 네. 그런 어떤 불만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도 큰 어떤 심각성을 느끼고 지금 부랴부랴 어떤 진화에 나서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북한 주민들만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화제 연예 소식 장가혜 기자, 장 기자랑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찐이야라고 유명한 인기 트로트 가수 영탁 씨가 뭐 이번에 유쾌한 에너지 갖고서 이번에 컴백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영탁 씨는 이 찐이야,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렇게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는데 네. 이번에는 이 또 다른 댄스 음악으로 팬들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바로 이 슈퍼라는 노래로 긍정 에너지를 뿜뿜한 건데요. 어제 영탁 씨는 이 폼 미쳤다라는 노래 이후에 1년 만에 컴백을 해서 신곡을 발표했습니다. 영탁 씨는 데뷔 19년 차라고 하는데 벌써요? 네, 그렇습니다. 이 19년 차에 하는 첫 미디어 쇼케이스라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을 직접 보고 좀 인간적인 모습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는데요. 어제 모습 한번 보시죠. 스포츠보에 걸음걸음해 두근두근해 짜릿짜릿해 또 스포츠보에 우리 함께라면 절대 무적의 팀에 더 불끈불끈해 우리 스포츠보에 네, 보니까 이 트로트가 아니라 뭐 일반 댄스 음악 같기도 한데 어쨌든 안무도 굉장히 좀 인상 깊은데 네. 뭐 예전에도 사실 영탁 씨 보면 신나는 안무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맞습니다. 요즘은 가수들의 신곡이 나오게 되면 이 포인트 안무만 딱 따가지고 이제 따라하는 챌린지 영상을 만드는 게 굉장히 유행이잖아요. 저도 작년 말에 영탁 씨의 이 폼 미쳤다 노래에 맞춰서 이 네. 챌린지 영상을 한번 같이 만들어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가요? 그런데 이제 마음은 너무 잘 추고 싶은데 여기 왼쪽 뒤죠? 네, 부끄럽습니다. 마음은 너무 잘 추고 싶은데 이게 막상 따라하려니까 이게 하루 종일 연습을 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 영상이 이제 온라인에 게시되고 나서 누가 이제 댓글에다가 장가혜 기자는 한 3번째로 잘하네요라고 누가 댓글을 남기신 3명 거예요. 중에 3번째로 잘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저 예. 춤춘 사람이 3명밖에 없는데 네. 3번째로 잘한다. 다시 봐도 좀 안쓰럽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뭐 잘 추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탁 씨 굉장히 춤에 뭐 진심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노래에 어울리는 안무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달력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탁 씨가 이번에 이 신곡 안무를 좀 유명 댄스 크루와 함께 좀 협업을 해서 멋진 춤을 만들어냈다고 하는데요. 또 영탁 씨는 누나 팬들을 위해서 또 단순한 버전의 안무도 보여줬는데 그런데 저는 잘 못 따라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영탁 씨는 이 쇼케이스를 앞두고 또 17년지기 인연인 슈퍼주니어 김희철 씨, 또 이특 씨에게 노래를 들려줬다고 했는데 앵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들은 이거 트로트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영탁 씨가 트로트만 해야 영탁이야? 라고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은 좀 계속해서 트로트에서 또 다른 장르로 좀 확장해 가면서 많은 팬들에게 사랑을 받는 가수이고 싶다고 했는데 자신이 책임감을 가지고 다양한 모습을 보여줘야 팬분들도 내가 우리 가수 선택 잘했네 라는 생각이 들 것 같다고 항상 노력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뭐 많은 분들이 한번 좋아해 주실 것 같은데 한번 뭐 차트 얼마나 올라갈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네. 자, 신유빈 선수 한번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파리올림픽 때 뭐 중간중간에 바나나 뭐 주먹밥 먹고 굉장히 화제가 됐었고 많은 분들 좋아해 주셨는데 덕분에 이제 바나나 맛 우유 뭐 편의점 주먹밥 모델로 실제로 발탁이 됐다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또 이것을 또 먹어서 화제가 됐었는데
또 이것에 때문에 화제가 또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뭐죠? 네, 맞습니다. 이게 눈썰미가 좋으신 분이라면 이 파리 올림픽에서 신유빈 선수가 뭐 하나 이거 짜 먹는 것 같은데 저게 뭘까 아마 하셨을 텐데 네. 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 어린이용 요구르트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젤리인지 또 신유빈 선수만 알고 있는 비밀 부스터인가 했는데 바로 에너지 젤이었다고 합니다. 젤. 네, 이 에너지 젤은 장시간 또 고강도 운동을 하는 이 운동 선수들을 위해서 탄수화물을 젤 형태로 농축을 해서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대체 이 신유빈 선수가 먹는 게 어떤 회사의 제품일까 굉장히 궁금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신유빈 선수는 당시 올림픽 규정상 상표명을 스티커로 가렸지만 누리꾼들은 이 제품 포장지 색만 보고도 신유빈 선수가 어떤 에너지 젤을 먹는지 다 찾아서요. 오. 이 중소기업의 에너지 젤이 일시품절이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에너지 중소기업 업체 이 신임 선수한테 고맙다고 되게 감사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회사가 신유빈 선수를 아예 전속 모델로 발탁을 했습니다. 모델로 발탁을 네,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이 에너지젤 업체는요. 신유빈 선수가 광고나 협찬도 없이 이 회사의 에너지젤을 올림픽 무대에서 섭취했다는 것이 너무 고무적이었다라면서 앞으로 계약기관과 무관하게 신유빈 선수에게는 이 회사의 제품을 평생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매달에 뭐 광고 모델, CF 모델에 뭐 다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신유빈 선수 좋은 일이 더 남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바로 올림픽 포상금을 또 받았는데요. 지난 2일 대한탁구협회에서 이번 올림픽에서 활약한 선수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여자 단체전 그리고 혼합복식에서 각각 동메달을 딴 신유빈 선수는요 3천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3천만 원. 네, 또 여기에 이 먹방 요정 신유빈 선수의 매력을 고스란히 담아낸 바나나 맛 우유 온라인 광고는 이 공개 5일 만에 거의 300만 뷰 가까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삐약이 신임 선수 대단합니다. 자, 그런 거 하면 펜싱 이관왕이죠. 오상욱 선수 역시 파리올림픽 끝났지만 관심이 정말 세계적으로 대단하다 이런 얘기 계속 들려요. 그렇습니다. 이 오상욱 선수 금메달 이관왕 했죠. 또 광고 찍었죠. 또 화보, 방송, 종횡무진하면서 이제는 정말 대세남으로 떠올랐는데요. 파리 올림픽 출전 선수 중에서 SNS 팔로워 증가폭 순위 1위를 기록했다면서 팔로워가 전보다 3배 이상 늘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은 오상욱 선수 과연 뭐 어느 분과 만날까, 어떤 여자친구가 있을까 되게 관심이 많았는데 실제로 연애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오상욱 씨가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이상형은 키가 좀 크고 멋있는 여자다. 나는 그냥 예쁘기만 한 건 싫다라고 밝혔는데요. 또 자신이 펜싱에 집중하느라 연락을 잘 못해도 이해해줄 수 있는 여자친구였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경기를 계속해야 하고 훈련을 해야 하니까 평정심을 좀 계속 유지하고 싶다 이런 뜻으로 읽히는데요. 자, 이렇게 이상형에 대해서 밝히니까 또 누리꾼들이 오상욱 선수의 과거 열애 의혹을 받았던 이 한일 혼혈 모델입니다. 하루카 토도야와 이 상당 부분 일치를 한다라면서 혹시 이 하루카 토도야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건 아니냐 이런 추측도 나왔습니다. 마침 또 두 사람이 SNS에서 서로를 팔로우하고 또 친해 보이니까 그런 말도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오상욱 선수는 이에 대해서 따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네. 것 같아요, 오상욱 선수가. 자, 마지막으로는요, 이 배우 한소희 씨 얘기도 저희가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어머니가 불법 도박장 10곳을 운영한 혐의로 구속됐다. 여기에 대해서 한소희 선수가 굉장히 좀 한소희 씨가 아쉽고 뭐 안타까울 것 같은데 심정을 밝혔다 하더라고요. 뭐라고 했나요? 네, 한소희 씨 측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이 어머니와 관련된 내용은 어머니가 벌인 지극히 개인적인 일, 독단적인 일이었다라면서 한소희 씨도 기사를 통해 내용을 접해 참담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작품이 아니라 좀 개인사로 인해서 불편한 소식을 전해드린 데 대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최근 뭐 어제 보도 보니까요, 나온 거 소식 보니까 이 한소희 씨 어머니가 최근까지도 이게 돈을 빌렸다 딸한테 이런 내용이 나왔던데 맞는 건가요?
네, 우선 사실 한소희 씨가 5살 무렵에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하면서 한소희 씨는 외할머니와 같이 살았거든요. 아. 자, 그런데 20살 이후 어머니의 채무를 알게 됐고 한소희 씨가 모델 일 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번 돈을 어머니께 조금씩 계속 드리면서 어머니의 채무를 좀 변제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어머니가 한두 번 금전적인 일로 법적 처분을 받은 게 아니거든요. 네. 지난 2022년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어머니가 한소희 씨 명의로 만들었던 계좌를 통해서 이 8,500만 원을 이제 지인에게 받은 다음에 안 갚아서 사기로 고소를 당했었는데 이 어머니의 일들을 참다 못한 한소희 씨가 이 계좌 내가 미성년자일 때 어머니가 임의로 개설한 거고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자, 이후 한소희 씨와 어머니는 연락을 끊게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연예 기자 이진호 씨에 따르면 네. 사실 이 천륜이라는 게 끊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서로 어머니와 이제 연락을 하게 됐다고 했는데 또 어머니가 금전을 한소희 씨에게 요구를 했다고 돈 합니다. 빌려줘? 네, 그렇습니다. 자, 어머니가 소속사에도 연락을 해서 크고 작은 한소희 씨 문제에도 개입을 하기 시작하니까 한소희 씨가 너무나도 인간적으로 괴로워했다고 하는데 좀 정말 더 이상은 자녀에게 이렇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좀 없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니가 막 키워주신 것도 고맙지만 네. 앞으로 한창 일하고 있는데 도와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알겠습니다. 장 기자랑 연예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관련해서 사건 전문가 모시고 우리 사회 곳곳 사건 사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자, 보신 것처럼 이수정 교수님, 이 네. 15m 다리 아래로 화물차가 떨어졌는데 2명이 숨졌는데 네, 이 2명 숨진 분들이 새벽에 일터 나가시는 분들이었더라고요. 네, 뭐 너무 안타까운데요. 그 트럭에는 3분이 타고 계셨는데 다행히 한 분은 지금 목숨을 건지시고 2분이 희생되셨는데 그분들은 아주 꼭두 새벽부터 근로 현장에 가시던 일용직 노동자였다고 네. 합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네. 한 분은 또 어떻게 지금 방금 리포트 봤지만 튕겨 나가는 바람에 오히려 네, 목숨을 건지셨고요. 건지셨다. 네, 2분은 뭐 차량 안에서 사고로 사망하신 것으로 그렇게 그렇죠.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정재인 변호사님, 이 예. 사고 원인 좀 조사해 봐야겠지만 예. 이 잘 가던 트럭 화물차를 예. 이 건너편 차선에서 오는 차량이 부딪힌 거 아니겠습니까? 예. 부딪혔는데 충돌을 했는데 그 예. 전에 앞서서 이 충돌 차량이 또 뒤에서 뒷차가 좀 추돌했다. 예. 이렇게 좀 복잡한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그냥 한 번에 그 피해 차량을 가해 차량이 딱 충돌한 경우가 아니라 약간 다른 차량 또 관련을 지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A 씨가 경찰에 따르면 사고 당시에 A 씨가 자기의 소렌토 차량을 몰다가 앞서가던 QM6 차량을 들이받았고, 네. 근데 그 QM6 차량이 이제 들이받치니까 중앙선을 넘었나 봅니다. 네. 근데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마주오던 포토 차량이 이제 차를 이제 틀면서 교각 아래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어떻게 보십니까? 이 뒷차 뭐 사고 원인 계속 조사해봐야겠지만 일단은 화물차가 정말 날벼락입니다. 일터 네. 가시다가 갑자기 충돌했고 네. 다리 밑으로 떠져 이런 참변을 당했는데 네. 어쨌든 이 추돌 상황 보면은 그 뒷차 SUV 차량 뒷차가 뭐 원인 직접적으로 제공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차량들? 그러니까 통상 이제 그 사람을 쳐서 차로 사망하게 되면은 5년 이하의 징역, 금고 이렇게 해서 뭐 합의가 안 되면 뭐 실형 또 1년, 2년도 가고 3년도 가고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2명이 사망하신 네. 거잖아요. 이제 그런 범위 내에서 이제 처벌을 받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인과관계가 조금 따지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람이 이제 사고차가 들이받은 거는 일단 저 피해 차량이 아니라 일단 그 앞에 있는 QM6인데 QM6가 또 움직여 버리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버리면서 화물차가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QM6가 중앙선을 침범을 한 것도 약간 QM6의 좀 책임도 있는 거 아닌가. 앞차량이고. 예, 그런 논의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참 날벼락 같은 사고 때문에 두 분이 숨지는 사고 발생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네, 가장 우리나라 온 나라 뒤흔들고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딥페이크 문제,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인데 이 문제 한번 저희가 짚고 갈 텐데, 자 이수정 교수님, 네. 이게 학교에서 주로 발생을 했고, 네. 뭐 경찰이 이 피의자들 잡고 보니까 마찬가지로 10대가 대부분이었다 이런 네, 소식이 네, 나왔고. 네, 네. 교수님께서 계속 디지털 성범죄 관련해서 계속 조사를 하셨고
어제도 토론회에 참석하셨더라고요. 네. 이 상황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디지털 성범죄는 사실은 명확하게 피해자가 피해를 당했다는 인식이 있는데 문제는 이게 사실은 합성물이다 보니까 딥페이크 음란물들은 피해자가 본인이 피해를 당했다는 것도 모른 채 얼굴이 그냥 캡처가 돼서 어디론가 이제 그 옮겨져서 그게 유포가 되고 있는 음란물로 결국에는 이제 재생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아이들이 서로 이제 뭐 프로필 사진이나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해 놨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는 공개하면 안 되겠다. 이런 이제 경계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그리고는 이제 사진을 그러면 아예 올리면 안 되니까 지금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졸업 앨범을 만들 수가 없답니다. 아이들이 사진을 전부 다 내지를 않아가지고 그렇군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아주 그 일시적인 패닉 상태로 보이는데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빠른 시간 안에 뭐 자진 신고도 하고 집중 이제 신고 기간 뭐 내년도 7월 달까지인가 이제 운영하기로 했으니까 처벌 받을 사람은 처벌 받되 일단은 미성년자들이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자기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걸 몰라요, 일단 지금. 심각성을 모르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교육이 먼저 이행이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내 얼굴이 남의 몸과 합성이 돼서 뭐 성범죄를 활용한다. 졸업 앨범도 사진 찍기 싫다. 이런 게 네, 지금 네, 학생들의 그렇습니다. 좀 반응이 네, 다 나왔고 네. 어쨌든 문제가 이 딥페이크가 유독 한국인들이 좀 표적이 되고 있다. 이런 점이 좀 심각한데 네. K-팝에 이어서요. 이 배우 박규영 씨가 있는데 네. 박규영 씨도 피해 소식이 들리는데 한국에서 유독 이런 피해가 집중되는 거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 뭐 해외에서도 그걸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저께 국회에서 토론회가 있었는데 해외 저널에서 많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질문이 왜 한국에서만 이렇게 심각하냐 질문을 하셨는데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답이 뻔한 거예요.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유례 없이 인터넷 통신망이 이렇게 발달한 나라, 대용량의 영상도 사실 몇 초만에 주고받을 수가 있는 이런 이제 그 어떤 상황이 사실 대한민국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보내고 받고 또 심지어는 코딩을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하잖아요. 맞아요. 코딩 학원까지 다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등학교 아이들이 봇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이 정도의 합성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진보된 데다 통신망은 좋지. 그런데 문제는 아이들에게 위험은 교육하지 않지. 더군다나 포탈이 지금 이런 상황을 사실은 외국의 경우에는 포털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자신의 서비스가 좀 더 클린하게 유지되도록 결국은 디지털 서비스법 같은 거를 입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나라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텔레그램이 플랫폼으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 텔레그램이 수사 협조를 안 했다는 이유로 프랑스에서는 체포되지만 우리나라는 법이 없어서 그 사람이 와도 체포할 법조차가 없으니까 뭐 이렇게 그냥 난맥상인 게 지금 아주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죠. 네.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텔레그램이 뭐 카톡 같은 건데 여기서 네. 많이 이런 영상들이 유포되고 있는데 어쨌든 어제인가요? 한국 텔레그램 측에서 공식 사과 입장 밝히고 이런 영상들 삭제하겠다. 뭐 진작 했어야 할 일인데 이제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유포가 된 거고 이거 좀 수집을 뭐 많이 본 상황이고 사람들은 이 법적 책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제 그 텔레그램을 통해서 이런 성범죄, 뭐 마약도 그렇지만 이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왜냐하면 텔레그램이 모든 정보를 안 가르쳐 주기 때문에 그런 네. 건데요. 근데 지금 가해자를 처벌하려고 또 좀 그럴 때도 그렇지만 또 텔레그램 자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방조하는 측면도 있고 프랑스에도 지금 텔레그램 저기 대표 파벨 두로프가 체포됐잖아요. 그것도 방조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범죄를. 그러니까 방조 책임이든 뭐 민사 책임이든 뭐 형사 책임이든 물으려고 하면은 일단 텔레그램에게 연락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를 처벌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수사를 해야 되고 수사를 하려면 일단 사람을 불러야 되거든요. 네. 근데 부르려고 해도 뭐 전화번호도 없고 연락처도 없는 거예요. 아무런 해외 기업이니까. 예, 뭐 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오라고 할 수 없으면 가서 또 압수수색도 해야 되는데 해외에 다 서버가 있으니까 서버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느 나라에 있는지조차. 그러니까 수사가 전혀 안 되고 그러니까 처벌도 안 됐는데 최근에 지난달에 파벨 두로프가 체포되면서 그 텔레그램의 입장이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한테도 좀 협조하면서 이제 연락처를 준 거죠. 연락처를 줬으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좀 필요한 사람 오라 그러고 필요한 자료를 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채널이 생긴 겁니다. 그렇지만 그걸 안 줬을 때, 수사에 협조 안 했을 때는 우리가 보통은 압수수색해서 강제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해줄지는 좀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어떤 진작에 했을 일을 늦어도 한참 늦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이 고양이 키우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뭐 반려견도 많을 텐데 이 고양이를 키우는 사람이 고양이 이렇게 학대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학대를 했다. 뭐 이런 충격적인 사건인데, 자, 정재민 변호사님, 이 21마리를 고양이를 기증받았다가 이 잔혹하게 다 죽였다. 네. 이런 남성이 잡혔다는 겁니다. 예. 이 남성이 지난해 5월에서 8월 사이에 유기묘를 보호하는 그런 카페에 들어가서 21마리를 분양을 받은 겁니다. 대개는 이제 좋은 그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서 모이는 카페잖아요. 이제 근데 사실은 다 학대를 하기 위해서 분양을 받은 거죠. 네. 21마리를 받아서 머리를 깨물거나 다리에 불을 붙이거나 그리고 또 막 잔혹하게 죽여가지고 머리를 깨물어요? 예, 도로에 막 버리는 그런 그런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교수님, 이 네, 범행 네, 동기를 네. 물어봤는데 뭐 대답이 참 어처구니 없다. 이런 분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많더라고요. 투자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고양이를 이렇게 학대를 했다.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뭐 부동산에 갭 투자했는데 별로 이윤이 안 남았다. 뭐 이런 게 이유라는데 네. 제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 사람 말고도 최근에 이런 행위로 몇 건 사건이 더 있어가지고 뒤져봤더니 지금 상당 부분 이 사람들의 잔혹 행위가 일종의 이제 뭐 상당히 도착적인 그런 성적 욕구에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해외 사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 그래서 해외에서는 지금 이런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이제 동물들을 학대, 가학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성범죄와 연관된 혐의로 아주 엄벌을 하는 오. 이런 이제 나라들도 입법 예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제 주필리아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일종의 이제 성적인 일탈에 해당합니다. 동물을 학대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이제 어떤 특이성을 가진 사람들은 재범률도 높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입법해 놓은 것이 너무 관대한 게 아닌가 한 번쯤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많은 동물들이 반복적으로 잔혹한 행위로 생명이 손실되는 이 고통을 한 번쯤 생각해 보면 지금 이게 그냥 단순히 기껏해야 집행유예 정도, 벌금 정도 나오는 처벌로 이게 충분히 제재될 수 있을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정말 네.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보통 집에서 키우면은 가족이라고 합니다. 네. 반려견, 반려묘를 또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좀 안타깝고요. 유아인 씨가 최근에 이제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 어제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도 아실 텐데 어제 법정에 출두하는 유아인 씨 모습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검찰 구형량 4년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정재민 변호사님. 예. 어제 1심 결과가 나왔는데 결국 실형으로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예. 보통 이런 사건 심각하긴 하고 중한 범죄긴 하지만 연예인들 많이 이름 알려진 연예인들은 뭐 법정 구속까지 하진 않았었습니까? 근데 그 이제 약물의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면 필로폰이나 뭐 펜타닐 이런 거는 이제 훨씬 심각한 중독성이 있고 심각한 범죄니까 예. 그런 경우에는 좀 뭐 실형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는 거고요. 근데 지금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대마도 3회 정도 짧게 하긴 했지만 대부분 프로포폴이나 수면제 처방을 받아서 네. 투약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고통도 막 심각했던 거고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제 4년을 구형했지만 1년 정도 하는 선에서 어떤 면에서는 좀 선처를 해주고 고려해준 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법정 구속을 했는데요. 이 마약의 경우에는 다른 범죄와 다르게 법정 구속을 할 때는 꼭 불법성의 정도만 따지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이 얼마나 중독이 심하게 돼 있는지 의존성이 얼마나 강한지 이런 게 많이 고려가 됩니다. 왜냐하면 구속돼 있는 기간 동안에는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약을 그 단약의 효과가 아주 센 거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의 의미도 있는 거죠. 아, 치료의 의미도 네,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재판부도 판결 이후에서 유아인 씨의 경우에는 의료진의 경우에도 너무 자주 이렇게 많이 그 프로포폴이나 수면제를 투약을 했고 그걸로 보면은 의존성이 심각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법정 구속이 됐다고. 법정 구속이 치료의 의미도 있다는 점도 있다는 걸 또 알게 됐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정치의 맥락과 이면을 짚어줄 전문가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리포트 보신 것처럼 이 어제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의 강도 높은 수위의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자, 김광선 변호사님, 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 수사 무마 조건으로 검찰총장 자리 받기로 한 거 아니냐? 네. 출세를 위해서 윤 대통령에게 충성 맹세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심 후보자가 막 모욕적이다 이렇게 발끈했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제 총장이라는 자리는 이제 우리나라 어떤 사법체계 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앞으로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랄지, 이제 검찰 개혁이랄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자질과 능력에 대해서 사실은 청문회에서 그 부분은 물어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수사를 무마하는 조건으로 검찰총장 자리를 받기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김건희 여사 수사는 중앙지검에서 수사 다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수사심의위원회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이상 총장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출세를 위해서 윤 대통령에게 충성 맹세를 했느냐. 근데 이거 진짜 모욕적인 얘기죠. 지금 총장 임명하는데 뭐 대통령에 충성했느냐 안 했느냐 이걸 가지고 묻는 것은 청문회 자리에서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 오빠하고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거 아니냐? 예, 뭐 친분 있는 거 아니냐, 뭐 난을 보냈느냐, 돌잔치에 갔느냐. 근데 청문회 때 얘기 들어보니까 그 한 학년에 15개 반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원이 한 1,000명 된다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 당시엔 뭐 5, 60명 됐을 겁니다. 그렇죠. 한 번에. 그러니까 얼굴을 한번 본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뭐 만난 적도 없고 연락처도 모르고 그런 사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야당에서는 뭐 기승전결 이 모든 걸 김건희 여사 관련되게 몰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고, 최근에 보면 약간 민주당이 동창이라는 언어에 너무 몰입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동문. 그렇죠. 그래서 충암고 출신이 뭐 국방부 장관 후보자니까 뭐 계엄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김건희 여사 오빠하고 같은 고등학교 동창이니까 결과적으로 거기서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그래서 너무 이제 동창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몰입을 하다 보니까 결국 가짜 뉴스 생산하고 적절하지 않는 발언을 계속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성치훈 부의장님, 이 문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는 이제 야당 의원들이요 논두렁식의 이탈 아니냐 이렇게 좀 반발을 많이 했고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윤 대통령에게 매운망덕 패륜 수사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이거 돈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어떻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 위원장의 말은 자신에게 자리를 또 줬는데 그런 사람 어떻게 수사하냐 이게 아니라 자리 준 사람은 수사하면 안 된다 이게 아니라 자리 준 사람에게 어떻게 그렇게 억지 수사를 하느냐라는 주장을 좀 명확히 하고 싶고요. 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지금 별건 수사로 저는 흐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원래 문 대통령의 전 사위의 그 특혜 채용 관련된 것인데 대가성을 입증하는 그런 과정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요즘 검찰이 흘리는 정보들은 뭡니까? 김정숙 여사가 문다혜 씨에게 뭐 5천만 원을 줬다느니, 뭐 출판사에서 돈을 줬다느니 이런 것들은 사실 특혜 채용과는 관계가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이렇게 이창수 전주지검장을 임명하면서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왔죠. 그러니까 그분을 임명하면서 뭔가 좀 털어보고 먼지털이식 수사를 통해서 모욕을 줘라 이런 뭔가 그 메시지를 받고 온 게 아니냐 그런 수사로 흐름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을 거심을 다시 한번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당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TK 경북 구미를 방문한 국민의힘 한동훈 당대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았습니다. 뭐 많이 얘기도 있었고 뭐 시끌벅적도 했습니다. 그 영상 보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인들이 보통 물론 저쪽 정치인들 말고요. 우리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구미에 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미는 보수의 심장이다. 구미를 대한민국 보수의 심장이기도 하지만 앞으로는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으로 반드시 만들겠다는 각오가 우리 국민의힘에 있습니다. 도지사께서 워낙 저출생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 중앙의 당의 입장하고도 많이 일치됐잖아요. 같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새마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제2의 새마을 운동이 저출생을 할 수 있도록. 네. 구미에 가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면담하는 내용까지 저희가 봤는데 한번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 한번 영상도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광선 변호사님, 이 어떤 의미로 봐야 되겠습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구미를 찾았다는 것.
일단 뭐 지금 대표 취임 이후에 처음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 자체는 뭐 당연한 거라고 봐요. 일단 뭐 우리가 항상 흔하게 이 얘기하는 것이 TK는 이제 보수의 심장이라고 얘기를 네. 하는 거고, 그것도 구미를 찾은 것 자체도 이제 보수의 심장이기 때문에 어느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런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최근에 어떤 여론조사랄지 또 윤 대통령에 대한 평가랄지 이런 거 보면 이 보수층에서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가 심상치 않습니다. 그럼 결국 민심 위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TK 지역에서는 뭐 아주 정말 가장 중요한 이제까지 역사상 중요한 위치에 있는 정치인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저곳에 갔는데 만약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각을 들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말이 많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 보수의 결집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 중도층 중요하죠. 예. 그런데 일단 뭐 보수의 결집을 한다면 중도층으로 나가야 하는데 중도층마저 지금 상당히 민심의 이반이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보수층을 겨냥해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보수 심장 얘기하면서 거기에 플러스로 이제 반도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단순히 이념적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산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뭔가 산업을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TK가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자신이 앞장서겠다. 이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처음에 저희가 목소리 들었을 때 이철우 경북도지사 얘기를 뭐 들었는데 성춘 부의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전에 당대표 선거 때는 이철우 지사가 네. 안 만나줬습니다, 한 대표를. 근데 이번에 또 만나는 상황, 또 약간의 어색한 웃음도 살짝 짓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쩌다 보십니까? TK 지지율 떨어졌기 때문에 뭐 손을 내민 거라고 보십니까? 어떠십니까? 뭐 이철우 도지사의 손을 잡는다고 뭐 TK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않겠죠. 네. 그리고 또 이철우 도지사가 당시에 워딩이 뭐 대충 이런 뜻이었는데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뭐 당대표 한다고 나온다더라 뭐 이런 발언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치인의 발언은 이렇게 참 계속해서 두고두고 지금의 모습 참 좀 민망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당대표 되니까 만나주는 것처럼 그 당시에 다른 후보는 또 만나줬었거든요. 손을 잡았군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말에 좀 무게감을 더 느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 지금 TK 지지율까지 떨어진 거는 TK는 국민의힘은 TK, 민주당 같은 경우는 호남은 좀 너그러운 지지자들입니다. 그래도 당을 바라볼 때 너그럽게 이해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결국 핵심은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의 의정 갈등을 풀어가는 이런 독단적 모습이나 국회 개원식에도 불참하는 역시나 독단적인 모습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TK 지지자들이 봤을 때도 이건 좀 아닌 건 아닌가 좀 소통을 하고 협치를 해라. 그리고 한동훈 대표와도 좀 얘기도 좀 들어보고 해라라는 그런 메시지인데 한동훈 대표가 이철우 도지사를 만난다고 해서 이건 해결될 것 같지 않고 그런 과정들을 좀 대통령이 바라보면서 대통령의 입장이 좀 변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이 당보다는 대통령실의 지지율 추락이 원인이 있다 이렇게 좀 분석해 주신 것 같은데 자 그런 가운데요 한동훈 대표가 당 연찬회에서 최근에 기자들을 만나서 윤 대통령을 향해서 뭐 욕설을 섞어서 험담했다 뭐 그 XX라는 구체적인 얘기까지 나와서 지라시가 돌았었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여기서 일단은 더 이상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그만 이렇게 두고 볼 수 없다 하면서 이제 법적 조치, 고발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근거가 있는 겁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사설 정보지 우리가 찌라시라고 하잖아요. 예. 이제 그런 내용들이 사실 신빙성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 찌라시가 돌고 있으면서 그걸 근거로 뭐 인터넷이랄지 SNS 통해서 마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서 욕설을 한 것처럼 네. XX 욕설을 하고 뭐 개나 소나 다 뭐 별의 순간을 잡나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많은 분들 놀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를 보면 굉장히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뭐 대통령으로서 인정을 안 하는 내용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윤한 갈등에 대해서 지금 몇 번째 이어져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저런 허위 가짜 뉴스를 퍼뜨릴까? 그것은 결정적으로 갈등을 좀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누군가가 그렇죠. 불치는 주체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고발을 했으니까 아마 드러날 텐데 뭐 야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윤한 갈등으로 인해서 뭔가 한동훈 대표를 저격하고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고 인기를 끌어내려고 하는 세력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찌라시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되는데 이 내용 자체가 계속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처럼 들리는 거거든요. 지금 내용이 뭐냐면 인천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연찬을 했잖아요.
연찬회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나서 그 자리에서 뭐 소맥을 말아주고 기자들한테 한동훈 대표는 탄산음료를 먹으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아 근데 기자들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하면 난리 나겠죠. 다 퍼지겠죠, 사실. 그러면 이제 한동훈 대표 스타일이 점잖은 스타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욕을 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 이제 소맥 먹고 탄산음료 먹었다 하면 그 앞사실은 사실처럼 느껴지잖아요. 한동훈 대표가 술을 안 그러네요. 먹으니까. 예. 그래놓고 이제 그 뒤에 이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퍼뜨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 이대로 내버리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명예훼손으로 고발 주시한 겁니다. 어쨌든 대통령실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할 테니까요. 자, 성춘 부위원장님 생각도 궁금한데 일단은 국민의힘에서는 당정 갈등 부추기는 악의적 목적의 가짜 뉴스다 이렇게 발끈을 했는데 말씀하셨지만 이 사실인가요? 아니면 또 누군가 퍼뜨린다면 누군가요? 전 사실이 있나요? 아닌 걸로 보이고 우리 정치인에 대한 가짜 뉴스는 엄벌을 해야죠. 근데 그런 건 있습니다. 이제 당 대표, 여당 대표 정도 되는 사람이 이런 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건 사실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대상이 결국 뭐 언론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 국민이 될 수도 있고 네.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아니면 정치인이 아닌 공개적 정치인이 아닌 누군가를 대상으로 사법적 조치를 하는 건 부담스러운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발 조치를 왜 했는가? 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20년 된 사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한동훈 대표가 이런 단어를 쓰지 않을 거라는 걸 알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전통적 지지자나 아니면 보수층 지지자들 중에서 이걸 믿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 지금 당정 갈등에 대해서 뭔가 한동훈 대표 탓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차원에서 아마 이번 그 고소고발 조치는 취해진 게 아닌가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어제 윤 대통령은 또 마트를 찾아서 민심 한번 의견 청취했는데 어떻게 이거를 또 받아들일까 하는 것도 좀 궁금한 대목입니다. 시끌시끌한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저희가 한번 볼 텐데 여야가요 이 폭언만 주고받다가 청문회가 거의 뭐 끝났습니다. 굉장한 폭언이 어제 그제죠 오갔는데 현장 영상 보시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평화혁명론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레닌의 볼세비키 혁명이 연상되었습니다. 이런 사상을 가진 분들이 다수당의 대표로 국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장병들의 사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공료 의원한테 또 라고 말하는 공료 의원에게 쌍스러운 막말과 욕설을 남발한 민주당 의원들의 이들과 함께 국방위를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것에 큰 절망을 느낀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잘못을 성찰하라.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스탈린이나 히틀러의 이름을 들먹이면 참겠습니까? 최소한의 선마저 무너뜨리고 어떻게 야당과 얼굴을 맞댈 생각입니까? 국민의힘은 야당 대표에 대한 모욕을 당장 사과하고 강선영 의원을 제명하십시오. 네, 어떻게 드셨습니까? 이 레닌이라는 얘기 그리고 또 XX라는 방송에 저희가 다 할 수 없는 그런 얘기가 오갔는데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강선영 의원이 어떤 빌미를 제공한 겁니까? 민주당의 반응이 뭐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거칠었던 겁니까? 그래서 강선영 의원이 이제 군 출신이에요. 네. 여성으로는 뭐 사령관까지 올라간. 투스타. 그렇죠. 그런데 저는 적절하지 않죠. 일단 저 청문회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예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청문회가 아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저런 전력이랄지 저런 저서를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건 잘못했다고 봐요. 물론 그 저서를 읽고 자기 생각이 있을 수는 있겠죠. 네. 그렇지만 저 자리는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할까? 뭐 저건 제가 볼 때는 지지자랄지 뭔가 방송 카메라가 켜져 있기 때문에 뭔가를 좀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한 노이즈 마케팅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근데 뭐 저 잘못했죠. 적절하지 않죠. 근데 거기에다가 XX라고는 상스러운 말을 하는 그건 또 민주당은 또 잘못된 거예요. 저지할 수 있고 큰 소리 칠 수 있죠. 그렇지만 이제 그 어떤 적정선을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품격 있게 반박. 그렇죠. 물론 도발은 강선영 의원이 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스러운 얘기를 하는 욕설을 하는 민주당 의원들도 사실 이제 품격이랄지 그런 면에서는 잘못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자, 성춘 변호사님 여기에 대해서 이 여당 의원들 긴급 기자회견 열었고 이 강선영 의원 같은 경우에도 민주당이 이런 얘기 좀 잘못했다 하지만 이 속기록에서는 이런 또 X 같은 이런 단어 좀 지우자 얘기를 하고 또 이 야당은 강 의원 제명하자 이렇게까지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강대강 대치로 가고 있는 건데요. 저 역시 민주당 의원의 저런 그 단어 선택은 매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민의힘 의원 강선영 의원이 좀 부적절한 발언을 했음에도 저런 식의 표현은 좀 자제했어야 된다고 보고, 근데 저런 표현이 전 놀랍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강원도지사는 김진태 도지사가 그 국회의원 하던 시절에 북한의 그 뭔가 헌법 조항을 갖고 와가지고 민주당의 강령과 비교하면서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종북 세력이다 이렇게 주장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주의 사상을 갖고 있던 독립운동가들마저 그 빨갱이라는 그렇게 몰아세우는 그런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런 지금 보수 정당의 국회의원이 저런 표현을 하는 건 놀랍진 않으나 과연 회의장에서 저런 발언을 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 좀 되돌아보길 바란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저 날이 22대 국회 개원 날이었는데 협치하자 했는데 이런 말이 나와서 개탄스럽다 이런 반응도 많이 나왔습니다. 라이브 픽입니다. 서울시의 시범 사업인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어제 첫 출근을 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지만 실질적인 저출생 효과가 있는지 그 논란은 식지 않았는데요. 이번 시범 사업에 투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100명으로 142곳의 가정에 배정됐습니다. 이용한 시민들의 반응은 첨예하게 나뉘었는데요. 비교적 저렴하게 비정기적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 좋다라는 긍정적인 평도 있었지만 하루 8시간 기준 한 달 238만 원이라는 비용 때문인지 경제적으로 부담스럽다, 저출생의 대책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는 아쉬운 반응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신청했다가 계약에 들어가니 취소하는 가정도 많았다고요. 여기에 역할 분담 기준이 너무 모호해 혼란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는 반응도 공통으로 나왔습니다. 한편 정부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보고 내년엔 1,20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네요.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 최대 규모의 교도소에서 집단 탈옥을 시도하던 수용자 최소 129명이 단체로 숨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교도소 외벽에 뚫린 구멍부터 보완이 되지 않는 듯 활짝 열린 철문, 바닥에는 의문의 시신들이 보입니다. 탈옥을 하려던 수감자들이 한꺼번에 우르르 몰리면서 압사한 겁니다. 최소 129명의 수용자들이 사망했다고요. 이들이 이렇게 탈옥하려 했던 가장 큰 이유, 바로 과밀 수용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교도소는 정원이 1,500명이지만 실제로는 12,000명 넘게 수감돼 있을 정도로 과밀 수용으로 악명이 높다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사망자가 나올 정도로 과밀 수용이 됐다는 건 내부 관리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 볼 수 있다 분석했습니다. 교도소 내부에선 성폭행과 총격으로 인한 사망도 빈번히 일어났다는데요. 민주공고의 법무장관은 새 교도소를 짓겠다고 말했다.